안녕하세요. 교재 538페이지 펴시죠. 교재는 페이지 538. 그래서 오늘은 1시간씩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538페이지 펴보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 등에다가 동그라미 쳐. 등 이렇게 밑 있을 때 밑은 두 개를 가리켜. A and B. 등은 몇 개를 가리켜? 3개 이상을 가요. 3개 이상을.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법률은 가등기 이외에 여러 3개 이상을 기울인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먼저 적용 범위가 등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양도담보에도 적용되고 매도담보에도 적용되고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즉 이 말이 이렇게 일단 써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민사특별법만 나오면 항상 뭘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적용 범위 또는 적용 요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민사특별법은.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이런 거지. 그럼 여러분들 책에 총설 봤더니 밑줄 그으셔봐. 비전형 담보 보이나? 그러니까 비전형 담보가 뭐냐면 여기 우리 물적 담보 제도에는 물건 갖고 보증서는 물적 담보 제도에 이 전형 담보와 전형 담보 제도와 비전형 담보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 비전형 담보에다 밑줄 그으시고, 비전형 담보에다 밑줄 그으면 뭐라고 써냐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제외 이렇게 써버려. 비전형 담보에다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내가 좀 어렵게 얘기했나 보네. 담보제도에 전형 담보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계약법에서 뭐 전형계약 들어보셨나? 계약법도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들어보셨지? 이 전형이라는 말은, 이 전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민법 전에 있는 형태다 그런 얘기야. 민법 전. 그래서 민법 전에 1조에서 1118개조까지 있는데 더 하면 우리 물권편에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우리는 담보물권이라고 배웠죠? 물권법에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B자 붙이는 것이야. 알아들었으면? 다시 한번 유치권. 그러면 전형 담보물권, 물권법에 있는 걸 가리켜. 물권법 제2편에. 그럼 제2편에 물권법 배우면서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지상권 막 배웠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배우지 않았어?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비전형 담보다 그래.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그냥 개념은 들어하셨냐고. 다시 한번 전형 담보. 그럼 전형 담보 제도는 뭐 있어?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비전형 담보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즉 물권법에서 제외된, 물권법 제2편에서 제외된 나머지를 비전형 담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비전형 담보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제외한 걸 비전형 담보라고 하고, 이 비전형 담보에는 금방 썼던 가등기 해둠으로써 담보하는 제도를 가등기 담보. 토지를 여러분들 양도 담보가 뭐냐면 따라서 양도는 그야말로 소유권 넘긴다 그런 뜻이야. 소유권을 넘겨둠으로써 채무이행을 보장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양도담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팔아먹음으로써 채무이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매도담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비전형 담보제도에는 3가지가 있어. 3가지. 다시 한번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언제 가담법이 적용되냐면 이 세 가지는 어느 경우에 비전형 담보제도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냐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채권이 소비대차에서 생겨야 돼. 채권이 어디에서 생겨야 된다? 소비대차에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야. 소비대차에서 생긴 채권. 그 다음에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해야 돼. 초과 이렇게만 써놓자고. 그리고 가등기나 또는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을 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 이렇게. 먼저 자 이거 본다. 비전형 담보는 소초가에 가담법이 적용된다 그 말. 소초가에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뭔 얘기인지 설명해 드릴게. 자, 갑과 을이 갑으로부터 돈 1억을 빌려. 그럼 물건을 빌리거나 쌀을 빌리거나 소주를 빌리거나 소비물을 빌려주기를 하는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그래. 그래서 돈 1억을 대여한단 말이죠. 소비대차. 소비대차에서 얼마를 빌려주기로 하냐면 1억을 빌려주기로 해.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빌려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항상 주자 붙입니다. 다시 차인, 대인, 다시 임대인, 사용대인, 사용차인, 임대인, 임차인 생각하면 돼. 물건을 빌리기로 하는 걸 전부 대차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물건을 빌려주면서 차인 받기로 하면 임대차,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근데 소비물을 빌려주면 소비대차라고 그래. 돈을 빌려주면 돈은 소비물이 아니요. 소비물이지. 소비대차. 쌀을 빌려. 그러면 쌀은 그 쌀 빌려줘야 돼. 동종, 동질, 동량 반환해주면 되겠어. 그런 거 쌀 빌렸으면 똑같이 악기발이 그대로 주면 된다는 거. 한 대빵. 그래서 이런 걸 따라서 소비대차. 다시 따라서 금전 소비대차. 곡물 소비대차. 소주 소비대차. 막걸리 소비대차. 그런 걸 시골에서 다 빌렸어. 근데 우리가 주로 돈을 빌리고 빌려 쓰기로 하는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해. 소비대차 계약을 해. 돈 1억만 빌려다오. 그럼 빌려주는 사람은 그냥 사람 인품을 보고 빌려줘. 물건 보고 빌려줘. 그러지 물건 믿어야지. 그래서 그냥 빌려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갚으면 토지로 대신 팔겠다. 지금 그래서 매매의 예약을 한다든가 또는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내 토지로 대신 변제어마 이걸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불러. 잘 들어. 돈 1억만 빌려다오. 그랬더니 갑이 뭐 믿고 그러니까는 내 토지로 대신 팔겠다고 그래. 그러면 토지로 대신 팔겠다고 해서 돈 받을 날 되었을 때 이 녀석이 토지로 대신 팔겠다고 하는 녀석이 토지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또 갑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돈 갚는 날 돈을 갚지 못했을 때 토지로 대신 팔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게 하라. 따라서 믿게 한다. 담보, 계약. 이걸 담보 계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믿게 해봐라 그랬더니 내 가등기 해둠세. 그걸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 가등기 해둠세 그럼 무슨 담보? 그러면 가등기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가등기 담보 계약을 해서 가등기가 격려되었다는 것이야. 그래서 가등기가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을의 땅에 을이 소유한 X 땅에다가 X 토지 등기부에 소유자 지금 소유자 을이야. 을 2번 가등기 설정 그리고 가등기 권리자 여기다가 갑구에다가 하는 거예요. 갑 이렇게 썼다는 거 이렇게 가등기 권리자 갑을 썼어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 한 해다가 본등기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가등기에 기하여 가등기 했다고 해서 권리 취득하는 게 아니지. 그럼 나중에 또 실제로 진짜 등기 해야 되겠지. 본등기. 그래서 야 뭐 임마 가등기 하냐 나중에 또 본등기 해줄 걸. 너 빚이 천진데. 그러니까는 을이 눈치를 딱 채고 알았어. 그리고 미리 가등기에 이전해 줘 버려.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미리 2번 양도담보 설정. 양도담보권자. 갑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이런 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 이전 등기.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 넘겨줬다는 거야. 이전 등기. 이해하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런 걸 또 하나는 자, 갑이 을에게 돈 1억만 빌려다오 그래. 뭐 믿고 빌려줘 그랬더니 내가 돈을 못 갚으면 토지로 대신 팔겠네. 그리고 가등기 해두거나 정 못 믿으면 이전 등기 해주겠네.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그럼 이놈아 네 땅이 2억짜리인데 네가 1억에 사라고 그래. 2억짜리 1억에 사라고 그러면 그 1억 두었다가 이자 은행에다가 올릴 일이요. 사야 돼. 땅은 사놓으면 또 얼마로 변할지 모르니까 그게 10배, 20배로 갈 수 있지. 그래서 내 땅이 2억짜리인데 예약 당시에 가액이 2억인데 네가 1억에 사라 그래. 그래도 1억에 사지. 단 내가 주식 팔아서 또는 나중에 복권 당첨되면 되팔아라 이렇게 단서 달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팔면서 되사온다. 그것을 환매라고 그래. 다시 한번 환매. 그리고 의뢰 명의로 이전 등기 하면서 여기다가 환매 부기 등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돼. 이렇게 매매, 소유자, 갑,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2-1번지 환매, 그리고 환매권자, 권리자 쓰니까 환매권자가 누구야? 을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이 을은 환매권 행사해서 토지를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어. 이런 경우에 적용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은 따라서 해본다. 소비대차.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소비대차에서 생긴 채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예약을 했을 때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이 얼마냐면 1억에다가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보자. 그럼 1억에다가 이자가 1,000만 원. 그래서 차용액과 이해보지 이자 합산액을 예약 당시의 가액이 초과해야 돼. 만약에 1억을 빌리면서 1억짜리 예약을 했다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나중에 폭리를 취할 염려가 없거든. 그냥 가등기 담보법에 만들어낸 취지는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어. 그러므로 1억짜리 빌리면서 1억짜리 예약을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1억짜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그냥 정당한 가격으로 사잖아. 이런 게. 그래서 폭리 취할 염려가 없지. 그냥 그건 네 알아서 하라는 거야. 이때 가담법은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자 이제 비전형 담보에 539페이지에 자 비전형 담보의 유형이 한번 읽어본다. 매도담보. 매도담보에다 가로해 놓고 이걸 환매라고 불러. 538페이지에 매도담보에다 가로해 놓고 뭐? 환매. 그리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3개 있죠? 그래서 가등기담보법은 3경우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이 경우에 가담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 자 539페이지 봤더니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범위 나오지? 적용이 되려거든. 거기다가 1번에 양가로 1번 봐. 소비대차에서 소 동그라미 있죠. 빨간 것으로 소비대차. 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봤더니 차용물에 가름해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을 하는데 거기에 예약 당시의 가액이 초과한다 그런 말 없지? 거기다 오른쪽에 쏘르면 돼. 2번에다가 양가로 2번에다가 초과 이렇게 쓰라고. 초과. 양가로 2번에다 뭐라고 쓴다? 초과. 즉 뭐냐면 1억을 빌리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내 토지로 대신 갚겠다. 그런데 예약 당시에 토지를 갚겠다고 한 가격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어찌해야 돼? 초과해야 된다 그 말이야. 초과. 그런데 거기는 초과라는 말이 없지 지금. 그래서 초과 이렇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봤더니 등기 등록이 가능한 물건이나 권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은 가등기나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다시 한번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이 고려청자를 대신 주겠다고 그랬어. 돈 1억만 꾸어다오. 돈 못 갚으면 고려청자로 대신 주마. 그럼 고려청자에다가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야, 하단법이. 그러면 자, 돈 1억만 빌려다오. 뭐 믿고? 만약에 돈 못 갚으면 자동차 대신 주마. 자동차는 등록이 가능하지? 그러면 그때는 가단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 등록이 가능한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준다고 할 때는 가단법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봤더니 예약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초과에다 나오지 초자가. 그러니까 차라리 2번에다 쓰지 뭐하러 또 4번 썼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 밑에서 배우면 깝깝하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초과하고 가등기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또 써놓고 하니까는 사람들은 영 책은 잘 써놨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순서대로 봐. 일단 돈을 빌리고 빌려쓰기로 해. 소비대차. 순서대로 그려봐 한번. 1억만 빌려다오. 뭐 믿고? 아이씨. 이제 오면 어떡하냐고. 딱 시간 되면 와야 돼. 이거 시간 되면. 벌써 여기서 여기까지 나갈 때 여기 오는 사람들은 처음에 여기 온 사람들은 짜증밖에 나는 거야. 엊그저께 등록했는데 환불 해야 쓰겠네. 벌써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5분이지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거든. 사람이 항상 나는 내 석사 박사 마치면서 교수님 연구실에서 7년간 있어서 7년간 딱 5분 전에 도착해 있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딱 한 번 지시했는데 2번 지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했냐 했냐 꽁꽁이 쫓아다니면서 했냐 안 했어. 다음에 또 물어보고 그놈이 나한테 승질을 낸다니까. 세상이 이상하다. 어떻게 지시를 받은 놈이 또 다시 물어봤을 때 나한테 승질을 내냐. 웃기지 세상이.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해 이제 그대로는. 딱 5분 전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타인과의 신뢰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돈 아니라고. 시간이라고. 시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나보다 먼저 와 있어야지. 이거 나는 새벽 6시에 왔네. 가슴이 떨려서 오늘은 가등기 담보법 좀 강의해야 되겠다고 외워와서 잊어먹을까 봐서 했지. 일찍 오셔야 돼. 그래서 다시 한다. 가담법이 적용되는 건 맨 처음에 순서가 다시 한번 소비대차. 돈 1억을 빌려주고 빌려쓰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면 토지로 대신 갚겠다라고 토지를 준다고 예약을 한다. 다시 매매의 예약. 대물변제 예약. 그러면 나중에 예약을 했으면 여러분들 매매의 예약에는 일방 예약이고 예약 완결권자가 예약 완결권 행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매매. 그리고 본등기를 한다고. 이런 과정을 지금 배우려고 그래. 근데 채권이 소비대차에서 생겼고 예약 당시에 초과하지 않으면 법 지킬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돈 1억을 그냥 빌려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담보 잡고 빌려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마음이. 그냥 빌려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독립군 다 옛날에 우리 저 이항복이 후손들 있죠. 이여영 씨. 전부장 만석군들이 그 토지 다 팔아서 독립군 대자 자금을 대여했잖아. 이렇게. 다른 놈들은 일제 가서 방직 공장 만들어서 돈 갈취해서 우리 독립군들 잡으러 댕기고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원화돼서 갈기갈기 찢어 있다고. 통일될 때부터 찢어 있었어. 그리고 그 마음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정치인들에게 지금.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 우리와 자주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꼼짝 못 오잖아 지금. 우리나라 말 한마디도 못 오고 있어. 우리와 북한과 결합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미국이 막는다고. 그럼 또 미국 편 드는 놈은 또 우리가 몰래 뭐라고 그러면 있지. 숨겼다. 씨. 깜짝 못 오게 지금 갈기갈기 찢겨 있다고. 이게 분명히 북한과 잘 지내야 좋아. 다 아는데 그걸 모르게 잘 지내려고 하면 새누리당은 뭐라고 그래. 저 개새끼들 비밀로 한다고 막 갈기갈기 찢어놓잖아. 이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거기 지지해주고.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나라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국민성이 그래. 국민성이 그러니까 자, 뭔 얘기를 하면 돈 1억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담보로 잡고 빌려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근데 담보로 잡고 빌려준 놈은 도둑놈 심보가 있단 말이야. 이게 벌써.
그러니까 그런 개새끼들은 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이, 저 사람은 참 법이 없어서 좋을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법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는 1억을 빌려주면서, 잘 들어, 1억을 빌려주면서 1억짜리 담보로 잡아놨다고. 1억짜리 담보로 잡아놨어. 좋은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어디 봐. 1억짜리하고 2억짜리 담보로 잡아놓은 경우 어느 것이 사람이 나쁜 거 비교해. 1억짜리 빌려주고 2억짜리 담보로 잡아놓은 경우, 1억짜리 빌려주고 5천짜리 담보로 잡아놓은 경우 어느 것이 법이 있어야 되겠어? 그래, 그런 놈들 잡으려고 만들어놨어. 이해하셨어? 그래서 1억짜리 빌려주면서 1억 담보로 잡으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법이 필요 없어. 근데 1억짜리 빌려주고 2억짜리 담보로 잡아놓으면 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폭리를 취할 걸 막아야 되잖아, 이게.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하시면 돼. 그래서 가담법은 다 같이 소초가. 그걸 꼭 외워야 돼. 소초가. 이렇게. 자, 넘겨요. 그러면 가담법은 소비대차에서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예약 당시에 가액이 초과해야 되고, 가등기나 또는 무슨 등기를 해야 돼? 가등기나 이전 등기 했을 때 가담법이 적용돼. 이렇게 아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무슨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는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했다 그러면 가담법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오직 했으면 쌀 부어주고 쌀 빌리면서 토지 주겠다고 했겠어. 오직 했으면 돈 빌리면서 토지 주겠다고 하겠냐고. 그래서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다 하시면 돼. 그러면 야, 없는 사람이 문 토지를 담보로 잡혀. 그래도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외워본다. 자, 외워봐. 소초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540페이지 가서 가등기 담보 등의 가등기 담보의 성질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가등기 담보권은 오른쪽에 써놓으면 돼. 2번에다가 자, 먼저 봐. 이렇게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 했지? 나중에 가등기 했으니까 본등기 하겠어, 못 하겠어? 본등기에서 토지를 사거나 귀찮으면 경매할 수도 있어. 그래서 경매에서는 저당권과 같다. 그래서 2번에 가등기 담보 등의 성질 나오지? 그 2번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경매에서는 저당권과 같다. 경매에서는 뭐와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당권의 특성을 공부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물권법에서 공부했으므로 저당권과 같다 그 말은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똑같이 경매해서 우선 변제 받으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똑같고 목적물의 범위도 똑같다 그런 뜻이야.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같아 달라? 똑같아. 채권도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이런 거 있었지? 똑같이 미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 똑같으니까 저당권과 똑같이 방해배제 청구권, 방해해방 청구권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일단 저당권과 똑같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 땅에 지금 가등기가 돼 있다면 1번 소유자을 2번 가등기 권리자 갑 이렇게 쓰여 있어. 그러면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이겠지. 그럼 이 가등기는 경매가 이루어지면 간다 산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과 똑같으니까 다 소멸해. 그런데 문제는 가등기에는 나중에 본등기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하는 등기를 다 같이 보전가등기. 그 다음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등기부를 봤을 때는 가등기 권리자 갑 매매의 예약 이렇게만 써놓게다 보니까 이게 자 먼저 보전가등기는 여기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저당권이 있어. 그럼 이 가등기가 저당권 앞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저당권 앞에 있는 보전가등기는 경매의 경우 간다 산다. 보전가등기는 살잖아. 이게 경매에서 저당권 앞에 있으니까. 근데 이 저당권 앞에 있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경매에서는 저당권과 같다고 그랬지? 소멸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일단 가등기는 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구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 여러분들 책에 자 넘겨 쭉 넘겨서
546페이지를 펴보셔. 546페이지에 봤더니 경매에 의한 실행 나오지. 거기서 2번 봐. 2번.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 나오나? 그럼 이제 여기 잘 봐. 지금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고 여기에 저당권이 되어 있는데 이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등기부에는 몰라. 이게 등기부상으로는. 그래서 제3자 경매했을 때 관할 법원에서는 이 토지의 관할 법원에서는 앞에 있는 가등기 권리자에게 독촉을 해. 가등기야, 네가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 알려다오. 만약에 담보 가등기라면 채권액을 신고하라라고 최고를 해.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게 다른 채권자가 경매했을 때 이게 담보 가등기라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채권 신고해야 되겠어? 채권 신고한단 말이야. 그런데 법원에서 독촉을 했는데 이놈이 채권 신고 놓고는 두댕이 닫고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해석해야 되죠. 그 사람의 생각을 해석해야 된다고. 법률행위 해석. 저놈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담보 가등기요, 보전 가등기요.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보전 가등기로 놓고 경매를 집행한다는 거예요. 아셨어? 따라서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는 언제 알아? 경매시 알아. 경매시. 그래서 경매시 그것이 담보 가등기라면 가만히 있어야 돼. 채권 신고해야 돼. 그래서 546페이지 밑에 양가로 3번에 채권 신고 동그라미 쳐. 양가로 3번에 이제 해결됐어. 그러면 자,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면 제3자가 경매하면 담보 가등기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내가 받을 돈이 얼마라고 신고해야 된다. 신고하고 순서대로 우선 변제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안다 하시면 돼. 따라서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는 어떻게 구분하자면 외워본다.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의해서 이 사람이 채권 신고 안 하면 보전 가등기, 채권 신고하면 담보 가등기. 그럼 가만히 있어버리면 이 사람의 의사는 보전 가등기요, 담보 가등기요.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보전 가등기로 놓고 경매를 집행한다 그런 뜻이야. 아셨어? 따라서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는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어? 아니,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의해서 채권 신고 안 하는 것을 보니 그 사람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 경락인에게도 손해가 없겠지. 보전 가등기라면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니까 손해가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당사자의 뭐에 의해서? 의사 해석에 의해서 구별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됐어. 그러면 이제 이 담보 가등기는 경매에서는 저당권과 같고, 그리고 이제 경매 안 하면 어떻게 가등기 담보권자는 돈을 회수하냐면 이걸 담보권 실행이라고 그래. 그래서 책에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 따라선다. 저당권 실행, 유치권 실행, 담보 가등기 실행. 실행이라는 말에 나오면, 저당권 실행이라는 말에 나오면 돈 받는 것을 저당권 실행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저당권 실행 방법으로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돈 받는 방법이, 저당권자는 이 토지에 저당권이 있어. 이 저당권자가 토지로부터 돈 받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돈 받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경매, 하나는 유저당. 다시 한번 유저당. 개인적으로 팔아서 돈을 회수해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꼭 경매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개인적으로 팔아도 된다. 근데 담보 가등기는 개인적으로 팔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도둑놈 잡으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절대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든가 개인적으로 팔면 안 되고 자기가 청산 절차를 거쳐서 자기가 취득해야 돼. 다시 한번 청산 절차를 거쳐서 자기가 본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청산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은 실행 방법이, 자, 경매를 통해서 채권 회수 방법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등기를 해서
본등기를 해서 채권 회수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야. 다시 한번 본등기에서. 왜냐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을 거 아니야. 이거 해서 채권 회수 방법을 배운다 하시면 돼. 그 절차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본등기 하려거든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본등기 하려거든 변제기가 도래하면 변제기가 도래해. 돈 받을 날이 도래했는데 돈 안 갚지? 그러면 이거 절차를 기울이는데 가담법은 어떻게 기울이고 있냐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네가 예약을 한 토지에 대하여 내가 소유권 취득하려고 하니 그렇게 알아라라고 통지해 줘야 돼. 변제기가 도래해서 채무자가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뭐로 내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한다라고 따라서 실행 통지. 실행 통지를 해야 돼. 이렇게 실행 통지. 그래서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을 거쳐야 돼. 몇 개월? 청산기간을 경과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짠짜라짠 본등기 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변제기에 도래해서 자 본등기 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청산금을 지급하는 청산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따른다. 처분 청산. 이런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줘야 돼. 이게 청산금을 주는 방법은 청산금 주고 본등기 해야 돼. 본등기해서 개인적으로 팔아서 청산금 줘야 돼. 잔금 주고 본등기 해야지. 본등기 먼저 해놓고 잔금 주는 그런 방법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 이걸 처분 청산 방법이라고 그래. 처분해서 청산금을 주는 방법을 따라서 처분 청산. 이건 돼 안 돼? 안 돼. 권리 취득해서 청산금 주고 본등기 하는 방법을 다 귀속 청산.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지. 그래서 가담법은 다시 가등기 담보권자가 먼저 본등기해서 개인적으로 팔아서 청산금을 주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런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청산금을 주고 본등기를 해야지. 본등기 먼저 해놓고 청산금 주고 그런 특약 전부 무효가 돼. 두 사람이 약속에 의해서. 이해하셨어?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실행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통지를 해야 될 상대방이 누구냐? 통지의 상대방. 그리고 두 번째는 통지 내용이 뭐냐. 그래서 가담법은 여기 통지 내용만 잘 알면 끝나는 거예요. 가담법은 통지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앞으로 간다. 자, 페이지 542페이지로 가. 교재. 통지의 상대방 그다음에 양가로 3번 통지 내용 나오지? 요것만 알면 돼. 가담법은. 두 개만 별표해 놓고 집에 가서 열심히 보셔. 그럼 통지의 상대방이 누구냐면 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이라고 그래. 통지의 상대방이 누구?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봐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해버리면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채무자 등이라고 그래. 그러면 등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 사람이요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이요. 항상 법에서 등 이런 표현이 나오면 세 사람 이상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등은 누구냐면 밑줄 그셔. 자 2번에 채무자 동그라미 쳐. 채무자. 그리고 물상보증인. 그리고 담보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나오지? 우리 이 사람을 제3 취득자라고 배웠지 이렇게. 채무자 등. 그래서 자 여기에 을이 이제 채무자라고 봐. 을이 채무자 등이라고 보자. 채무자 등. 그리고 여기에 가등기 권리자 갑이 가등기 채권자라고 봐. 가등기 담보권자. 그리고 여기에 항상 우리는 A가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고 가정을 해줘야 돼.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후순위 저당권자나 또는 임차인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 이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가등기 담보권자 갑과 요 사람과 그 다음에 채무자 등과의 관계를 공부하는데, 갑이 나중에 본등기 하려거든 실행 통지를 해야 되고, 통지를 받을 상대방이 누구냐 하면 세 사람이야. 채무자 등. 그러면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나중에 본등기 해서 권리를 취득하려거든 이 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줘야 돼.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봐. 그럼 여기 봐. 여러분들 가등기에 기해서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이렇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후순위는 간다 산다. 가버리잖아. 이런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 직권 말소 된다고.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통지는 했으나 후순위에게는 실행 통지하지 않고 본등기 하게 되면 권리는 취득을 해 못해? 해. 이렇게 권리는. 후순위에게는 어차피 권리는 취득을 하고, 다만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잔금을 만약에 청산금을 이렇게 주었게,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주어버렸다면 후순위에게 한 번 더 줘야 돼. 알아들었어? 정신 차려야 돼. 가등기 담보권자가 나중에 본등기 했을 때 후순위는 죽는다 산다? 대항력 없잖아. 이런 사람들은 소멸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갑이 청산금을 이렇게 줄 텐데, 청산금 주기 전에 얼른 후순위는 채권 증서를 제시하고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주시오 할 수가 있어. 따라서 이 후순위는 청산금 청구권자야. 청산금 청구권자.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후순위에게는 실행 통지하지 않고 본등기 했을 때는 권리를 취득하지만 청산금을 이렇게, 잔금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안 줘버렸지? 그럼 한 번 더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효력만 있는 것이지 후순위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본등기를 했을 때 권리는 취득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이게 가등기 담보권. 따라서 후순위가 있을 때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불이익을 면할 수 있도록 하려거든 후순위에게도 통지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후순위에 대한 통지는 권리 취득 요건이야 대항 요건이야? 그렇게 하시면 후순위에게 실행 통지 안 했어도 권리는 취득한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3번 본다. 동그라미 2번 봐. 채권자는 실행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자, 밑줄 그으셔. 후순위에게 통지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이를 통지해야 된다. 밑줄 그으셔. 그럼 후순위에게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후순위에게 어째서 통지하냐면 밑줄 그으셔. 2번에다가는 후순위에게는 통지를, 자,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하는 이유는 권리 취득하려고 대항하려고. 그다 써놓으면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대항 요건이다.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가등기 담보권자가 후순위에게 통지 않고 본등기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후순위에게는 통지하지 않고 청산금 주면서 본등기 해달라고 그래. 채무자가, 야, 후순위에게 통지 안 했으니까 본등기 못 해줘. 대항을 한 거예요. 이게 판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갑이 니 얼지는 해줘서가 후순위에게 통지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내가 임마 후순위에게 통지 않고 본등기 했어도 후순위가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주면 그만이요. 따라서 채무자 등은 잘 들어야 돼. 판례가 채무자 등은 후순위에게 통지하지 않고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주고 본등기 해달라고 하면 후순위에게 통지 안 했으니까 나 본등기 못 해주겠다. 거절할 수 없다. 이게 판례라고. 이게 아셨어? 그래서 후순위에게는 통지 안 해도 본등기는 할 수 있음 없음? 채무자 등은 후순위에게 통지 안 했음을 이유로 실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라고. 이렇게. 따라서 후순위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어째서 한다고?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것이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야. 그러면 시험이 이렇게 나와. 실행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이요. 채무자 등. 본등기를 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또 후순위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 이 사람에게 하지 않으면, 자,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이 안 돼. 채무자 등이 세 사람이 있었지? 다시 한번 채무자, 물보, 제3취득자. 요거 외우라고. 이제 채무자 등 요 사람. 요 세 사람 다 그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이 돼, 안 돼? 안 돼. 후순위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기간 진행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실행 채무자 등에게만 통지해줘야 돼. 후순위에게는 곤등기 하려고, 대항하려고. 대항하려고. 그래서 채무자 등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실행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이다. 그 다음에 시험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가등기 담보법에 관한 설명에서 실행 통지에 관한 설명에다만 또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 그럼 실행 통지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행 통지 전체를 물어보니까 후순위에게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근데 후순위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권리 취득하려고, 대항하려고. 그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세 사람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셔야 돼. 동의해? 그것만 꼭 기억해. 그 다음에 통지 내용은 너무 어려워할 것 없어. 통지는 누구에게 꼭 해줘야 돼? 실행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상대방, 채무자 등이요. 그러면 후순위에게는 필수적이요, 대항하기 위해서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안 했으면 네가 불이익을 또 안 하라,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통지 내용은, 잘 들어, 통지 내용이 이제 여기 봐. 여러분들 가등기 담보권자가 나중에 본등기해서 권리를 취득하다 보니까 가등기 담보권자 여기서 채권자이겠지고, 채권자이겠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땅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매수인. 가등기 담보권자가 땅을 뭐해? 결국은 매수한다고. 그 과정을 공부한다고, 지금 매수. 왜? 지금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하는 거니까 꾸준 돈 있었잖아요. 여기 소비대차 계약으로 예약을 했잖아, 예약. 그러니까 예약을 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채권자가 땅을 산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 따라서 가담법에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돼 있어. 자, 여러분들 가담법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돼. 그럼 여기 봐. 통지해야 될 내용은 첫째, 내가 토지를 살려고 그러는데, 그럼 토지를 살려거든 땅값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토지 사고 팔 때 땅값을 누가 정해? 매도인이 정해? 매수인이 정해? 일반적인 매매는 매도인이 땅값을 정해서 던져주잖아. 근데 가등기 담보법은 땅값을 매수인이 정해. 매수인이 정해서 던져줘. 내가 알아보니까 시가가 얼마더라라고. 알아들어요? 그 땅값을 정해줘. 그래서 첫째, 통지 당시의, 여러분들 메모에 거기다가 그 양가로 3번에다가 통지 내용 나오지? 거기다가 메모에 그 왼쪽에다 메모하면 돼. 거기 좀 부족하니까.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그럼 요 말 뭔 얘기인지 알겠지? 통지할 때 예약 당시의 가액은 얼마였어? 2억. 근데 시간이 지나서 통지할 때는 땅값이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통지 당시의 평가액도 자, 객관적인 평가액이, 객관적인 가액, 동네 사람들 삼성부동산에 가보니까 객관적인 평가액이 2억이야, 2억. 동네 사람 다 물어보니까. 근데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등기는 했지만 교회 다녀. 그래서 객관적인 땅값이 얼마라고? 2억. 근데 가등기 담보권자가 지가 한 평가액은 얼마냐면 2억 2천으로 해준 거예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땅값을 후려친 거예요. 높게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액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1억, 이런 세 경우가 있을 거라고. 1억 8천으로 정해진 경우. 아시겠어?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원래는 2억에서 잔금을 주면 돼. 2억에서 빼고. 근데
2억 2천에서 빼고 1억에서 하는 경우 있겠지? 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이 얼마예요? 아까 1억을 빌려줬고 이자가 1억 1천. 채권액이 1억 1천이야. 1억 1천. 그 다음에 선순위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선순위는 통지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이 얼마냐면 피담보 채권이 5천이라고 봐. 선순위 권리자의 피담보 채권이 5천.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의 피담보 채권이 4천이라고 보자. 4천. 그러면 이제 땅값을 줄 때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이 얼마였다고? 5천. 그 다음에 네 번째. 잘 써야 돼. 네 번째. 안 보이죠? 그래서 4번으로 올라갈 테니까 4번 목적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잘 써야 돼요. 목적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그 비용. 그러니까 목적 부동산이 공동 가등기 담보라 그 말이야. 두 개를 담보로 잡아놨어.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인 경우? 두 개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소멸시키려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통지해 줘야 되고, 다섯 번째는 땅값이 이제 이렇게 작고 해서 그러면 청산금의 평가액이 얼마냐면 자 청산금의 평가액이 얼마냐면 내가 너에게 줄 잔금이 얼마다를 통지해 줘야 돼. 그러면 자 여기서 청산금의 평가액 그 다음에 써놓고 여섯 번째 청산금이 없으면 그 뜻 이렇게 청산금이 없는 경우 그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해 줘야 돼. 요것만 하면 다담보면 끝이 나. 여기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 작년에 이렇게 다음 중 통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후순위 채권액은 통지할 필요. 그거 하나만 외우면 돼.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액. 통지할 필요 없어.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은. 그러면 이제 청산금의 평가액이 여기 봐. 청산금의 평가액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객관적인 평가액이 2억에서 자, 가등기 담보권자 채권액 1억 1천.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나중에 본등기해서 채무자 돈 이렇게 돈을 주어서 이렇게 돈을 주고 본등기 했더니 채무자가 선순위에게 돈 안 갚으면 선순위 권리자는 경매할 수 있어 지금. 자,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하면 선순위 저당권은 간다 산다. 살아있어 경매해버린다고. 그러므로 채무자를 믿고 돈 주게끔 해야 되겠어. 자기가 줘야 되겠어. 자기가 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청산금의 평가액이 1억 1천에 선순위 채권액 5천을 뺐더니 얼마가 청산금의 평가액이야? 줄 잔금이 얼마요? 4천. 2억에서 1억 1천, 5천 이게 4천 아니야. 이게 청산금의 평가액이요. 알아들어? 그런데 가등기 담보권자가 땅값을 높게 후려쳐서 2억 2천에서 1억 6천을 뺐더니 얼마가 돼? 6천이 되잖아 지금. 응? 이렇게 평가했으면
근데 경우의 수가 땅값이 3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원래는 2억으로 잡아줘야 돼. 근데 땅값을 높게 잡았어. 2억 2천. 그러면 4천만 줘도 될 것을 6천 주게 생겼으니까는 채권자가 불이익이 생겼지. 그 채권자가 내가 땅값을 2억 2천으로 삼아서 너에게 줄 잔금이 6천이라고 통지해 줬다고.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자기 상전 오고 법분자에다가 아구찜에다 술 먹으면서 내가 6천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땅값을 얼마로 잡아줬어 했더니 6천. 그래. 야 이 등신아. 동네 사람들 다 물어보니까 4천 땅값이 2억인데 네가 왜 2억? 너 그 여자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이 아니여? 이렇게 또 모함을 해. 그러니까는 2억으로만 잡아도 될 것을 땅값을 2억 2천으로 잡았으니까 땅값을 높게 잡아줬지.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가 마음이 변해서 야 전화로 내가 통지한 거 2억 땅값을 2억으로 삼아야 되는데 2억 2천으로 높게 잡았으니까 그것을 번복해야 되겠네 라고 할 수. 그걸 이해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자기가 평가한 평가액 있지. 땅값이나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못하네. 기억하라고 이거. 머릿속에 이것만 잡아둬. 그래서 다시 한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권자요. 채권자는 그가 평가한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이렇게 했겠지 지금. 이의 제기하지 못해. 오케이? 그러면 채무자는 자 채무자는 6천 주겠다고 하면 너무 많이 주었어. 그래야 돼. 그냥 받으면 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채무자들은. 가등기 담보권자는 이의 제기하지 못한다. 기억해. 그런데 이제 2억 2천으로 삼아서 6천 주겠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배웠어.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가 통지한 평가액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못한다. 해결됐음?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만 해도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해도. 땅값을 높게 잡아 후려쳤어. 그러니까 1억 8천에서 1억 6천 뺐더니 얼마요? 2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2천. 알아들어? 그러면 채무자 등은 2천 주겠다고 하면 그것만 받아야 돼. 더 주시오 해야 돼. 채무자 등은 더 주시오 할 수 있어. 그 채무자 등은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해서 객관적인 청산금이야. 이게 따라서 객관적인 청산금. 얼마요? 4천. 객관적인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본등기 해주어라. 해주지 말아라. 해주지 말고 버텨라. 그 말이야 이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동의하시냐고. 자, 그 다음에 2천으로 주겠다고 했으면 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내가 너에게 줄 돈이 2천이다라고 통지했다면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후순위에게도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내가 을에게 얼마 주겠다고 통지했다. 2천 주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니 그 돈을 채무자 등에게 주기 전에 너는 빨리 채권증서 가지고 와서 나한테 받아가거라. 통지해 줘야 돼. 이해하셨냐고.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액이 얼마였어? 제대로 평가했다면 후순위는 4천 받을 수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는데 2천 주겠다고 했다면 자기가 받을 돈은 2천을 다 못 받지? 이런 경우가 생겨버려 지금. 따라서 후순위는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해서 2천 주겠다고 했다면 지금 갑이 을에게 얼마 주겠다고 했다고? 이해 잘하고 물어보러 오지 마. 물어보러 와서 내가 툴툴거리면 오히려 불성실하다고 나한테 하지 마시고. 나는 불성실한 게 아닌데 불성실하다고 그런가 봐. 2천 주겠다고 통지했다면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2천 주겠다고 해서 그럼 가등기 담보권자는 좀 더 주시오 할 수 없어. 가등기 담보권자 더 주시오 그러면 얼마 더 주어? 그냥 1,000터만 좀 더 주었더니 또 좀만 더 올리지. 안 된다고 이렇게.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 다시 따라서 변제기 도래 전에 정리하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가등기 담보권자는. 다시 한다.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못해.
2천 주겠다고 했다면 따라서 한다. 받든가 경매하든가 이렇게 하라 이 말이야. 후순위는 2천 받든가 아니면 2천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생기면 너 땅 경매해서 너 4천 받을 수 있으면 경매해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어.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이렇게.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는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여기서 후순위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 변제기 도래 전인 경우는 그럼 만약에 변제기 도래했으면 언제든지 경매할 수 있어. 동의하시냐고? 눈이 번세번세 하는 거요. 이해가 되는 거요. 다시 해. 요것만 잘 알아라고. 요것만 가담법에서 이게 하이라이트니까. 자, 청산금의 평가액 어디 있어? 여기요. 청산금의 평가액 여기 있지? 이게 청산금의 평가액이 아까 6천인 경우도 있고 4천인 경우도 있고 또 얼마인 경우도 있고 2천인 경우, 이 경우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목적 부동산의 땅값을 높게 잡았냐 낮게 잡았냐 차이 때문에 그래. 여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을 객관적인 평가액이 2억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액이 얼마? 2억. 땅값이 동네 사람들 다 물어보니까 객관적인 땅값이 2억이다. 그런데 가등기 담보권자가 교회 다녀서 2억 2천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교회 안 다니면 1억 후려친다고 이렇게 던져주는 내가 땅값을 이렇게 잡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후순위 채무자 등은 1억 8천 주겠다고 그러면 더 주시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 땅값을 그렇게 후려치면 어떻게 해. 나 본등기 못 해줘 할 수 있다니까. 그럼 본등기 안 해주면 지 쥐야 주든가. 네 본등기 못 해주겠다고 버틴단 말이야. 그러면 후순위가 본등기 못 해주겠다면 가등기 담보권 어떻게 해야 돼? 객관적으로 땅값을 쳐서 주든가 경매하든가 선택할 수 있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경매하든가.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무자든 경매해서 가져가라는 거. 그러면 객관적으로 땅값 나오겠지 이렇게. 경매하든가 너 이거 얼마 주고 아까 2억에서 1억 6천 빼고 여기서 1억 6천 빼고 여기서 1억 6천 빼고 그러면 여기는 6천이고 4천이고 여기 2천인 경우 있었지? 이해하셨냐고. 그럼 6천 주겠다고 하면 좀 더 주시오 해야 돼. 받으면 돼. 그럼 4천 줄 때까지 본등기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2천 주겠다고 하면 받아야 돼. 더 주시오 해야 돼. 더 주시야지. 후순위는 이 제기할수. 후순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경매하라. 이것이 가담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해서 자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와. 청산금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이 4천이야. 객관적인 평가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이 자 평가액이 청산금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게 2천 주겠다고 했다면 통지는 한 것이야 안 한 것이야? 한 것이고 청산기간은 진행돼. 청산기간 아까 몇 개월이라고 했어요? 2개월. 청산기간 진행돼. 그러면 채무자 등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객관적인 청산금 받을 때까지 본등기 해주지 말아라.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4천 주든가 경매하든가 알아서 하라는 거지 이렇게. 이것이 가등기 담보법이다 아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다 풀려 이렇게 하면. 자 쉬었다가 또 이어서죠.